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증권. 안녕하십니까. 방산우주 담당하는 이승우입니다. 방산우주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자료로는 우주에 대해서 좀 작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2년, 23년 거치면서 방산 업체에 대해서 꽤 올랐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우주 쪽에 주목하면 좋을 시점이라서 좀 작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글로벌 우주 산업 자체가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4년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위성 서비스를 제외하면 한 4배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이제 위성 방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크게 보이는데 이걸 제외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우주 산업 자체가 현재 대비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성장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리하게 우주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우주 기기 제작 시장 규모 자체가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좀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부터 누리호 제작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우주기기 제작 시장 규모가 좀 가파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누리호 사업이 조금 종료가 되어 가면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현재 차세대 발사체에 대한 수주가 조만간 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주 활용 시장 규모도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우주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일단 스타트업 투자에서의 좀 선행적인 투자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을 거치면서 19, 20, 21년으로 가면서 투자 건수와 규모가 모두 상승을 했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규모 자체도 커졌는데 평균적인 투자 금액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한 3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투자 규모가 평균 투자 금액이 건당 8천만 달러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1억 달러 이상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올라와서 엔젤 투자가 아닌 궤도에 올라와서 비즈니스가 진행 중인 기업들, 성장이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 건수도 꽤 올라온 점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주 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큰 회사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앱이라던가 스페이스X와 같은 대기업들의 투자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를 했던 게 21년부터는 오히려 기타 다수의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 산업 자체가 영위하는 기업들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주 산업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발사 비용의 하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발사 비용이 워낙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 보니 그거에 대한 부담이 크게 다 작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주도의 이제 소수의 위성을 발사하는 게 우주 산업이었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1만 달러 정도에 형성되어 있던 위성 발사의 비용이 팔콘 1부터 시작해서 팔콘 9, 팔콘 헤비로 이어지면서 스페이스X가 가격 파괴를 가져오면서 발사 비용이 크게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스타쉽에 대해서도 지금 시험 발사 계속 진행 중인데 스타쉽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한 단계 떨어진 발사 비용이 킬로그램당 한 200달러 정도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비용 하락이 발사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 비용이 감소하는 이유 자체는 첫 번째는 결국 로켓의 재사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팔콘 9부터 1단 로켓을 이제 재사용을 시작을 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10,000달러에 근접하던 발사 비용 자체가 크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600에서 2,500달러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스타쉽 같은 경우는 2단 로켓까지 재사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발사 비용 결국은 팔콘 헤비 같은 경우 1,500달러 수준인데 여기서 1단과 2단 로켓 재사용을 인해서 이제 6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페어링까지 재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재사용으로 인한 발사 비용이 거의 80% 가까이 하락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발사체 재사용으로 인해서 발사 비용이 하락했다라는 게 한 가지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민간 발사체가 발전을 하면서 소형에서 이제는 크게 대형 발사체로 조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발사할 때 다수의 위성을 치르면서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수송 능력이 올라가면서 발사 비용이 하락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스몰에서 헤비로 넘어갈수록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2012년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대형 발사체에 대한 발사 비중이 훨씬 더
더 크게 올라간 점을 이뤄봤을 때 결국은 재사용과 한 번에 발사했을 때 다수의 위성을 싣고 올라가게 되면서 위성에 대한 발사 비용이 절감이 됐고 그 부분이 결국 우주 산업 자체를 크게 발전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쪽으로 결국은 시장이 먼저 좀 빠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대량의 위성 발사가 가능해지면서 위성 자체의 트렌드가 소형화와 군집화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단일 위성 중심으로 발사되던 위성체가 최근 들어서는 군집 위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올라왔었고요. 정부와 국방 쪽에서 주도하던 이제 위성 발사 비중이 이제 상업 쪽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쪽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보더라도 인공위성 수가 이제 옆으로 길면서 천천히 올라가던 비중이 2019년 이후부터 가파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위성통신 사업을 하는 스타링크의 발사 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성통신을 중심으로 먼저 위성 시장 자체가 발전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오 통신 같은 경우가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가 제공한 서비스인데 이걸 중심으로 위성통신 서비스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한 5년 차에 들어갔는데 지금 가입자 수가 한 250만 명을 돌파하면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우주 산업이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성통신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이유 자체는 수요가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국내 인터넷 보급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90%를 넘어서서 사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이걸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보급률이 아직 60%에 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한 커버리지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버리지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통신사의 캐펙스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을 좀 강조를 해놨었는데 2018년 당시가 5G 상용화 직전이었던 해이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다음 해에 대규모 유무선 통신 캐펙스를 앞두고 있어서 최소한의 유지 보수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에 캐펙스 비용이 한 6조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미국 통신 시장이 우리나라의 약 7배라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자라던가 시장 전체 규모, 캐펙스가 모두 한 7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큼의 커버리지를 가지면서 이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캐펙스 비용을 계산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7배니까 지금의 커버리지 기준으로 한 40조 정도가 들고요. 커버리지를 이거보다 높인다라고 하면은 거의 매년 60조 가까운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커버리지 맵으로 봤을 때 25Mbps, 사실상 속도가 굉장히 느린 인터넷의 분포도가 아직도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캐펙스와 오펙스를 낮출 수 있는 대체제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 대체제가 결국 위성통신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위성통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내에서도 여전히 수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지금 지상에서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은 없거든요. 하지만 해상과 상공에서는 아직 인터넷을 사용하기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작년, 재작년부터 기내 와이파이를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 항공사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일부 항공사 같은 경우는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료로 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본다면은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모두 니즈가 명확할 것 같아요. 기내 와이파이를 무료로 풀 수 있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장거리 운항을 하는 과정에서 좌석에 앉았을 때 앞에 시트에 모니터가 달려있고 그 모니터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사용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기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될 경우 탑승객은 본인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콘텐츠라든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럼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 앞에 있는 좌석에 붙어있는 모니터라든가 그 콘텐츠를 유지보수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좌석을 일반 직물 시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비와 유지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고객 입장에서도 상공에서 인터넷이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서 봤을 때 수요가 명확하게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주 산업 자체가 발사체가 발전을 하면서 위성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위성 중에서도 지금 통신 시장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중심으로 조금 전환을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이제 개발과 생산 자체가 이제 서서히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있고요. 위성 같은 경우도 소형 저궤도는 이제 단기적으로 완전히 민간에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발사체 같은 경우도 누리호의 개발 주도는 이제 정부에서 했었지만 작년 하반기 때 이 부분을 한화에어로에다가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다음 발사부터는 아무래도 한화
삼성전화가 좀 주도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차세대 발사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 주도로 하고 있지만 제작 자체는 민간의 참여가 더욱 많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정부는 아무래도 민간에서 시장을 만들어내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쭉 연구라던가 개발 이런 쪽에서 예산을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소형 쪽에서는 이제 민간 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의 시장이 좀 발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전체 위성체 제작이라던가 발사체 제작에 있어서도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발사체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왔다가 누리호 사업 종료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차세대 발사체 때문에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발사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주도의 발사 서비스 자체가 28년부터 좀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이 조금 더 뒤로 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민간에서의 발사체도 크게 성공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민간 자체의 소유의 위성 발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에 컨택이 발사를 한 차례 했고요. 세트랙 I 같은 경우도 내년에 자체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5월에 우주항공청 설립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우주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주 쪽에 좀 주목을 할 시점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도 위성 쪽에 주목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 같은 경우가 5차 발사, 6차 발사로 넘어가면서 다수의 위성을 발사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수 위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위성 발사 수요가 27년까지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과정에서 28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10기 미만의 발사가 이루어지다가 28년부터 60기에 가까운 발사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로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위성 사업의 발사 일정을 보게 된다면은 27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자체가 이제 제작하는데 그리고 개발하는데 시기들을 계산한다면은 약 4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28년에 이 발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올해 24년, 25년부터 위성 제작에 대한 발주가 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 위성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부터는 확실히 우주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쪽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 그룹 자체가 지금 국내에서는 우주 사업과 관련된 모든 밸류체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 에어로가 조금 매력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와 관련된 발사체에 대한 체계 종합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위성 제작과 관련해서도 하나 시스템이 싸위성을 제작을 하고 있고 세트랙 I 같은 경우와 이오나 IR 같은 관측위성을 계속해서 개발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세트랙 I 하나 시스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합쳐서 이제 우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상체 그리고 위성 제조까지 모든 전 밸류체인을 포함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사항이 있긴 한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12개월 포워드 PER이 18배 후반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8배 정도인데 지금 글로벌 피어 평균의 방산우주 업체들의 글로벌 피어가 33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 할인한 것으로 타겟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히 페어한 밸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22년, 23년을 거치면서 크게 늘어난 방산 쪽의 수를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는 하방으로 보면서 상방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